합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근 부동산 민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열리는 용산 시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집무실이 용산으로 간다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용산이 된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용산 집값 어떻게 좀 변화를 줄 거라 보십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용산이라는 그 부동산 시장을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네.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제 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용산으로 바뀐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의 어떤 그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은 그 부분들을 갖다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직진하듯이 나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당히 뭔가 어떤 결단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민심을 향후에 부동산 관련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민심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 용산이라는 부동산 시장을 그쪽을 국한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공간이라든지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안 한다고 하긴 하지만 네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과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정치적 이슈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청와대 앞에 시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에 대한 이런 의사 표현을 하고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을 보더라도 앞에서 많은 시위를 하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들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용산에서 이제 많이 표현됨으로써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미칠 수도 있다. 그런 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 용산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공간과 집무실이 옮겨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외국의 공간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또 기자분들이 아무래도 프레스센터가 이제 현재로서는 1층인가 거기에 네, 이제 마련된다고 1층에 배치를 하니까 하기로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분들이 되고 많이 있습니다. 모여들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볼 때 서울에서 한강에 붙으면서 어떻게 되게 중심입니다. 맞아요. 중심이다 중앙에 보니까 있죠. 그와 네. 관련해서 지금 경원선이라든지 경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관련되는 부분들이 집중되는 가운데 교통시설들이 지중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옆에 공원이 마련되는 것과 함께 전반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겠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용산구의 이촌동 부분이 이제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동부 쪽은 사실은 한남동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서부 이촌동의 개발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균형 잡힌 그런 부분으로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암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밝은 쪽에 또 기대되는 바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용산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데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소장님 보시면 어떠십니까? 뭐 일단 집무실이 이전한다는 거는 뭐 이제 새로운 집행부 정부의 이제 어떤 결정이니까 당부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으로 옮겼을 때 용산 지역의 어떤 부동산에 실질적인 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면 일단 근접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이 있는 근접 지역은 당연히 규제를 피할 수가 없겠죠. 뭐 경호상의 문제, 그다음에 안보상의 문제, 막상 집무실이 옮겨가게 되면 기타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불가피해질 걸로 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인접 지역, 여의도라든지 마포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은 어떤 정부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개발론이 이제 탄력을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지역에 있는 근접 지역에 있는 어떤 대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개발을 바라면서 이제 지냈던 그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대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 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선인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했지만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안보나 보안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시설 장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고도 제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추가 규제에 준하는 수준의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선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추가 규제가 없을 수 있는 겁니까? 추가 규제 뭐 언급에 대해서는 그건 좀 신뢰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규제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추가적인 규제예요. 네네. 기본적인 현재 있는 바탕이- 거 말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 규제가 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치안이나 뭐 이런 뭐 국방적인 차원에서 기본 바탕이 되는 규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치안 안보 뭐 이 안보적인 부분은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네네. 뭐 치안적인 부분은 뭐 외국 총리는 뭐 마트도 그냥 편하게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그런 소통적인 부분들이 규제를 통하면은 오히려 차단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그 보여지고요. 적정 수준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이시겠죠? 예. 그리고 어떤 지역의 그 개발이나 규제 뭐 이런 그것을 지역의 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개발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를 하거든요. 뭐 물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법률적인 거,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분들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법률적인 거는 그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네네. 지금 지역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시장 환경이나 이런 상황 자체, 거시적 경제 상황 자체가 경제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이것이 개발을 한다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걸 뭐 집무실이 들어왔다고 해서 개발을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있어서 뭐 건축 심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좀 허술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무실이 가깝게 있다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어떤 그 지역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뭐랄까 서로 간에 그냥 조금 규제적인 부분이 너무 완화가 돼가지고 난개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집무실이 들어오면서 서로 간에 어떤 뭐 견제라든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높이나 고도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아까 제가 뭐 총리 이야기도 해외 총리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프랑스 같은 파리에서는 에펠탑에서 뭐 대통령 궁도 보이잖아요. 워싱턴 같은 경우도 바로 인접 지역은 아니어도 근처에도 뭐 고밀로 개발된 그 고층 건물들이 있는 것들 보면은 지금 뭐 집무실이 들어와서 과거의 개념처럼 대통령에 대한 치안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는 좋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용산이 들어오면서 지역적인 상징성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인지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목을 집중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역적으로 용산이란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집무실하고 굉장히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곳들, 국지적인 곳들은 뭐 건축적인 심의나 이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 또 교통의 체증, 하지만 또 이런 체증들이 있다라면 또 개선에 대한 뭐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개발의 속도에 대한 기대감, 또 심리적인 요인들이 상승하는 거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발의 속도를 내려면은 경제 상황이나 시장 환경들이 그렇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녹록하지는 않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뭐 주택이나 어떤 뭐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뭐 집무실 때문에 개발을 한다 못한다, 그 범위는 좀 넘어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당선인이 지금 이 부분을 밝히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계획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좀 불가능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추가 규제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시선을 계속 좀 창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를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지도를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삼각지 쪽에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거주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현재의 그 국방부 건물 자체의 인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낙후되어 있고 아주 저층의 그러한 집들로 주택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네네. 그 길 건너 이제 한강으로 가는 그 한강로 건너편에 있어서는 지금 고층의 아주 주택들이 지금 최신식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미 다 건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는 뭐 삼각 맨션이나 이런 쪽은, 삼각 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치조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해서 지금 사실은 거의 공터 비슷하게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런 쪽의 개발 부분은 일부 이제 그 청수나 이런 부분에 제한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국방부 건물 자체가 지금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보이는 그 공원화되는 부분들의 어떤 지역들이 저 북쪽으로는 지금 이제 전쟁 기념관,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역사박물관인가요? 그쪽까지 이어지는 그 공터, 그리고 용산공원 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공지 이렇게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일부 예를 들어 뭐 주택들이나 상가들이 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강변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환경 관리 계획인가요? 하여튼 네네. 그쪽에 기본 의해 계획. 가지고 네. 사실은 이미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들 자체가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단지나 그런 지역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방부가 서면서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방호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한 상태에서 국방부와 합참 건물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공지나 그다음에 이태원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군기지 반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뭐 가지 않을 거죠. 규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 2040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용산 이제 공원을 뭐 일종의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도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집무실 이전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유지가 된다, 혹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접 지역하고 인접 지역의 어떤 차별성은 이제 분명히 있을 거로 네네네.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용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발에 따라서는 상당히 희비가 많이 교차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기 코레일에서부터 했던 용산 기지창 개발서부터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도 좌초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용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용산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희비가 교차되는 어떤 그 삶이 지금까지 이제 지속돼 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든지 수혜를 많이 봤다라기보다는 그 개발에 어떠한 개발에 따르는 어떤 피해를 몸소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민들은 먼 산 보듯이 볼 수 있겠지만 용산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접적인 어떤 그 피부에 와닿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지금 국방부 청사가 과거로부터 이제 용산 미군 부대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미군이 철수하고 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청사가 있는 어떠한 일개 국가의 일개 부처가 있는 부분하고 정부의 그 중앙 기능을 할 수 있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집무실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원이 많이 틀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국방부 하나가 있었을 때에 어떤 거기에 보안 시설과 안보 시설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시설들이 필요했다라면 이제는 국가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시설들이 상당히 국가 원수가 일하는 필요한데 곳이니까. 사진이라든지 지도에서 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방부 청사 하나 딱 딸랑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활한 지역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안보, 경호 모든 문제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막상 이제 업무를 보게 된다 그랬을 땐 계속 추가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와대는 영빈관도 있고 외국에서 국빈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접대하고 잔치를 하고 국빈 이제 대접해야 뭐를 할 수 되니까. 있는 어떤 영빈관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용산 지금 여기 국방부 청사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을지 민간인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면 그 시설을 새로 만들든가 아니면 기존에 또 청와대에 있었던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면 동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넓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이동상에 있어서의 경호 문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추가 규제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단정해서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이제 이 당선자께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다음에 이제 직무를 거기에서 보기 시작한다라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짜서 거기에 따라서 그 로드맵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어떤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이제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그 직무를 거기에서 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 제가 이렇게 최근에 사태를 보면서 이제 바라보는 건 뭐냐면 비로소 대통령 집무실이 주거 이전 자유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 5년 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나는 용산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강남으로 갈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대통령 집무실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느냐의 어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신정부하고 이제 정권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용산 집무실로 가면 대개 청사진이 핑크빛으로 그려질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쪽으로만 지금 일색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잠깐 오해가 있는 네. 게 네. 지금 이게 저기 지금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TF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검토된 가운데 지금 나온 결과지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하나를 갖다가 뭐 광화문 한다 했다가 다시 용산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이제 영빈관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다시 청와대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불가피하면은 근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일단 우리가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있는 현재 거주하는 모든 공간들이나 건물들은 다 국민들에게 그대로 다 개방을 하고 전혀 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와대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하나의 역사 속의 한 그 이름으로 돌려주고 지금 여기서는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쪽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준비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어 왔던 점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지금 즉흥적이거나 지금 그런 건 전혀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게 참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뭐 준비를 그런 했다 하더라도 당선인으로 확정된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그 전에 공약 단계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쳐다보면 이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죠. 건의를 내려놓고 대통령 직무를 오픈 공간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추가적인 경호도 필요 없고 국가적인 어떤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예우와 이런 것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할 거야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런 열린 공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수적인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립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전투기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공격들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인수위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먼저지 네.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은 거를 인수위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뭐 대선 과정에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지금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뀐 지가 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뭐 의구심이 있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용산이죠.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종로구가 되겠죠.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는 이제 집무실이 빠지면서 규제 수위가 낮아지는 거 아닐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이 없어지는 거 혹은 낮아지는 거 아닐까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종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지역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이 용산 집무실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게 만약에 뭐 불가능하게 돼버린다면은 이번에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화낼 것 같아요. 예. 계획을 다시 무로 돌린다면 그렇죠. 본인들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논란이 이거- 상당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아마 그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펼쳤던 분들은 이제 또 반격당하는 입장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되면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아까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대해서 네네. 일단 뭐 자연 경관이나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긴 하거든요. 20m 네, 미만으로. 뭐 광화문, 예. 경복궁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뭐 국내 관광 사업이라든지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뭐 보존에 대한 그 가치도 먹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지역적인 문화적인 콘텐츠도 유지를 하고 네네. 이게 만약에 청와대가 다시 그 나중에 뭐 집무실을 용산으로 가든 현재 있던 용산으로 갔다가 또 5년 뒤에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뭐 지역의 그 개발이 되거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난개발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라면 뭐 지역적인 그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그 문제 안에서 뭐 재산권적인 그 측면, 뭐 침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그 용적률 거래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삼각지에 있는 그 지역들, 뭐 이 부분들의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 좀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그 청와대가 있어서 그 지역이 뭐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침해라든지 본인들의 뭐 주택 가격 다른 곳들에 올랐던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뭐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네. 것들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거래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벌써 그런 그 용산으로 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온다라면 그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의 민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발에 대한 규제가
쉽게 풀리기는 어렵겠다. 제한적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에 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뭐 문화재 그렇죠. 혹은 또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좀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뭐 마냥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뭐 이야기 중에 이제 두 분 이야기 중에 뭐 5년 뒤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공언을 하신 적이 했었어요.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 들어올 때도 사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무산이 네, 됐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이번에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만일에 저 현재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청와대 부분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돌려지게 되면은 네. 그 지역과 관련된 종로구 쪽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것을 이제 그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들이 다 대통령 집무실들이 다 옮겨갔으니까 이쪽은 이제 개발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 주변의 이 종로구 쪽에 청와대와 관련된 인근의 어떤 지역들을 말 그대로 도시 재생의 가장 저는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게 기존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그 나름대로 특징들을 충분히 보존하는 가운데 그쪽을 갖다 적절하게 맞게 이제 개발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청와대라는 건물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제 경무대를 거쳐서 우리 청와대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붙여졌는데 네. 이 나름대로 지금 많은 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온갖 우리 많은 어떤 애환들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그 건설 공간이기 시설물이고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참 좋은 게 이제 북악산까지도 다 이어지는 북한산까지도 북한산, 이어지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성과 또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살리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도시 재생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서 차근차근히 진행시켜 나간다면은 그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충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었던 부분들은 또 일부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주되 그 보존 방법을 그걸 개발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낸 곳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오르기 전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뭐 많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규제 완화돼서 이제 집값이 좀 들썩들썩 거리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고 실제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도 최근에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세를 멈췄어요. 보합으로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는 걸 멈추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기대심에는 이제 호가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제 섣부른 예측들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연속성을 갖고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네네. 어떤 경기 상황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하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매물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죠. 거기에 거래량도 상당히 받쳐줘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표적인 부동산 실책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거시적인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어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고삐를 잡지 못한 어떤 상황이 다시 이제 거꾸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들썩거리고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떤 거시적인 어떤 컨디션에 지금 직면해 있죠. 있는 어떤 예. 이런 현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심에서의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은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탄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당장 이제 5년 동안 지나치게 이제 부동산 규제를 했었고 규제 일변도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되고 그 일부 완화에 이제 LTV, DTI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모든 이제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공급도 지속적인 시그널을 줘서 공급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민간 건설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민간 건설은 대부분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는 어떤 그런 정책 기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재문 소장 말씀 주셨지만 규제 완화가 곧 집값 상승이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금리 인상기로 이미 접어들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 상황이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뭐 LTV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뭐 첫집을 구하는 분들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제 LTV 규제 완화하겠다 하지만 DSR이라는 또 자기 소득에 대한 규제는 상존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대출을 원활하게 받아서 뭐 집을 사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LTV를 뭐 10%, 20% 올린다고 해도 네네.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집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 특정 지역과 특정 어떤 뭐 상품 같은 경우는 거래가 뭐 미미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네. 거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사실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좀 부정적이고 뭐 건전한 그런 시장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줘서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냐라고 봤을 때는 뭐 그런 거는 별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래가 일정하게 하향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뭐 거래 활성화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다주택자들의 뭐 출구 전략들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좀 하향 안정과 더불어서 거래도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소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그런 부분들이 뭐 규제가 완화된다, 어떤 뭐 심리적인 그 호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은 되고 있는데 그게 실거래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심리적인 그 작용인 거지 그게 완벽하게 일어나기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이 거래로 일어나려고 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융 규제가 풀려져야 그렇죠. 되는데 자금 동원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뭐 본인이 바라보고 그냥 내가 저거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현실에 거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뭐 대통령 당선인이 생겼다 또 35층 룰이 폐지가 됐다 이런 것만 가지고 주택 시장을 반등하기에는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뭐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한 6차례 정도 올리고 내년에도 뭐 한두 차례까지 더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리 그럼 인상을 할수 금리 있다고요. 인상이 올해뿐만 네. 아니라 내년까지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 또 지적하신 것처럼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급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호들 또 지금 주택에 대한 구매 지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특정 상품들 뭐 공약하고 뭐 약간의 그 접점이 맞는 그런 상품들은 몇 건 정도 일어나겠지만 그런 거래들이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상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이 재산세랑 종부세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재산세와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가 좀 완화되거나 혹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전에 그 공시가격 발표됐을 때 굉장히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9% 공동주택 기준으로 19%가 오르면서 세부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뭐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세부담은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세부담보다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5년간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올랐다고 해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작년 즉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동결한다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이제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세부 부담 자체를 낮추어 준다는 식으로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한 해를 해서. 더 앞으로 그렇죠, 간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곧 6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 어떤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조세 부담으로 인한 어떤 그 불만들이 굉장히 지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2020년과 관련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세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쪽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네. 국민의힘당하고 서로 국회에서 하게 되면은 입을 맞춰서 하겠다. 네, 충분히 가능한 게요. 네. 지금 보유세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 관건이 되고 있는데 보유세 부분과 관련해서 재산세는 부과되는 게 7월하고 9월이에요. 네네. 그 종부세는 원래 12월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그 이전에 세법 자체를 그 바꾸게 되면은 만지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지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벌써 기사에도 나오다시피 OECD에서 우리가 GDP 대비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말 우리가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34개국인가요? 그중에서 12위 이상에 해당될 정도로 조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도 6일 지방선거 이전에 논의가 뭐 물살을 탄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의견이 서로 좀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민심을 잡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또 그 전에 걸로 또 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기준이 계속 바뀌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뭐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거시적인 측면이나 그런 공감대도 필요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민의 어떤 개혁 열망이 가장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 중에 가장 이제 많이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조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세금이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썼다라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세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그런 TF팀이 만들어져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어떤 비교 형량을 통한 어떤 세제 개편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 세제 개편이 본격화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대를 저는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제일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부자 감세라는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라든지 그렇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보다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시각을 넓게 잡아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어떤 부의 형평성 그다음에 이제 부의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어떤 세제 개편을 통한 어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네. 종합부동산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이렇게 뭐 합쳐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거는 세율을 좀 조정해야 된다. 아니면 네. 양도세를 감면 유예를 2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조세가 개혁이 되고 개편되기
까지의 그 경과 과정에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조세는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세제 개편이 반드시 정부 초기에 네, 세워져야 된다. 예, 여론이 조성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뭐 매년 세법 개정을 하죠. 우리가 세법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을 어떻게 할지를 기획재정부에서 설계를 하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됐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게 뭐 시행령을 바꾸거나 이 정도 수준의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속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좀 매만지는 이런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좀 주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다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예, 그게 실현 가능하니까요. 뭐 다른 거는 건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거라고 보세요? 네? 현실적으로 이행을 할 거라 보세요? 지금 두 가지 방법 정도를? 뭐 그 정도는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 예.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세금이라는 게 사실상 그 예측 가능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죠. 거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벌써 이 몇 년 동안 예측 가능을 벌써 벗어난 벗어났기 것으로 때문에. 보여지고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 뭐 소위 말하는 그 하향 안정화를 가져간다라면 어떤 비율을 낮추냐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지역적이나 주택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도 확실히 고가 주택들이 많이 줄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자 감세라는 그런 뭐 비판은 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뭐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정말 소위 말하는 그 똘똘한 한 채 아까 압구정동 호가들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1주택자하고 뭐 얼마 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세금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보유세가 이제 트렌드에서 다시 또 뒷걸음질하는 거에 대한 좀 우려도 있고요. 공약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대선 후보자들의 그 주거복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됐었던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세금들이 줄게 된다면 주거복지적인 측면들이 향후에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면 민간 시장에 기대를 하게 되는데 또 민간 시장에서 또 다른 뭐 자금들이 흘러나가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세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뭐 서민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어떤 주택을 보유를 하신 분들의 좀 세금을 덜어주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 세금이 주는 거 있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또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율이 아까 지적하신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예. 부분들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네네. 이 부분 비율들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공약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 부동산 공약들하고 좀 매칭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문재인 정부 동안 한 거의 30번 가까이 나왔던 정책들에 보면 빈틈들이 많았고 그 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뭔가 전체적인 설계를 좀 초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이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서로 극단적인 어떤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지금 계속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곳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세제라든지 각종 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갔던 것 그리고 그런 부담들이 결국은 시장을 억눌러 가지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돌려놓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단계와 지금 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국민의 주머니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되어 갔고요. 특히 종부세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법의 하나의 탄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제가 생긴 셈이 되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식으로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올바르게 돌려놓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저는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각종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 당초에 세웠던 목표 자체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민심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제도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전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